예,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김혜원 국장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컨퍼런스 준비하는데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해주신 한국은행하고 금융연구원 실무자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주제는 금융권 부동산 금융 현황 및 리스크 요인 점검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그 한은 금융이 금감원 이렇게 해가지고 부동산 금융의 전체적인 익스포저 크기를 통계를 어떤 식으로 잡고 이런 거에 대한 논의는 저희가 그동안 진행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어떤 디테일하게 어떤 분야에서의 문제가 있는지 혹은 분야별로 건전성이라든지 리스크 현황 어떤지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저희가 점검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번에 통계를 그 금융권 협조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좀 세부적인 통계를 받아서 저희가 현황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부동산 금융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업권별로 해서 은행권하고 중소금융권 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사점하고 대응 방향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금융 현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부동산 금융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대한 좀 이슈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부동산 관련 대출로 정의한 것은 그 가계의 부동산 담보, 그다음에 기업 부동산 담보, 그리고 부동산 건설업, 그다음에 부동산 PF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어떤 리스크 영향을 받는 그런 대출들을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4년 말 현재 부동산 관련 대출은 2,681조 원이고요. 그 19년 이후에 보면 연평균 한 7.8% 정도 증가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아마 세부 이제 그 항목별로 보면 그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은 기업 부동산 담보 그리고 부동산 PF가 가장 이렇게 증가율이 높았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업권별 현황인데요. 먼저 이제 은행권 현황입니다. 은행권의 이제 그 부동산 관련 대출을 잠깐 보시기 전에 전체적인 은행권 대출 현황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24년 말 현재 이제 원화 대출금이 2,404조 원이고요. 그래서 19년 말 대비해서 연평균 7.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명목 GDP 평균 증가율이 4.6% 정도였는데요. 그래서 저희 그 명목 GDP보다는 높게 이제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부문별로 보면 가계 대출이 965.8조, 기업 대출이 1,380조 원입니다. 그 증가율을 보시면은 아래 표를 보시면 전체 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전체적으로 8.8%, 가계가 4.7% 증가를 해서 가계가 아무래도 그동안 19년 이후에 저희 그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규제 등의 영향을 좀 받아서 그 증가율 자체는 기업보다는 낮았고요. 근데 기업 부분을 또 보면 그 대기업이 이제 13%로 많이 성장률이 굉장히 빨랐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이 7.8%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인 은행권 대출의 좀 특징을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그 시장 내에서 은행별로 어떻게 이제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니까 5대 은행의 이제 시장 지배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원화 대출금 중에 한 67%를 5대 은행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5대 은행 같은 경우에 가계 대출 중에는 76%를 차지하고 있고 기업 대출 중에는 59%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업 대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같은 특수은행들이 있기 때문에 그 비중은 조금 이제 낮아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중요한 특징이 또 이제 담보나 보증 같은 그런 안전대출 위주의 취급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19년 이에 아래 그 그래프를 보시면 그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그 비중이 27.8%에서 25.7%로 축소되는 모습입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담보라든지 보증은 대출 내에서 비중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특히 이제 차주별로 보시면은 가계 같은 경우에 그 담보나 보증 대출 이 부분이 이제 80.2%로 이제 늘어났고요. 기업 같은 경우에도 특히 중소기업의 담보 보증 대출 비중이 80.7%까지 이제 비중이 올라갔습니다. 특히 이제 가계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저희가 이제 정책 대출, 보증부 대출이 또 이제 최근에 늘어났던 영향이 반영된 걸로 보이고요.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신용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중소기업들이 오히려 담보력이 취약한데도
이렇게 담보나 보증 대출은 또 늘어나는 이제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이제 부동산 부문에 쏠린 부분인데요. 오늘 이제 말씀드릴 부동산 관련 대출 부분입니다. 부동산 관련 대출 잔액이 1,673.8조입니다. 그래서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19년 말에 68%에서 원화대출금 내 비중이 69.6%로 상승을 했고요. 명목 GDP 대비 비중도 57.2%에서 65.7%로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볼 때 이제 건설업 부동산업과 제조업을 좀 비교를 해보시면 건설 부동산업 같은 경우에는 24.6%에서 25.3%로 비중이 확대가 됐고, 제조업은 오히려 이제 36%에서 33%로 비중이 하락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 부동산업의 증가율이 그동안 6년 동안의 증가율은 제조업의 약 한 1.7배에서 1.5배 수준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권의 부동산 관련 대출 부분을 좀 설명을, 아까 말씀드린 이제 1,673.8조 원이 전체 이제 금액인데요. 그거를 세부적으로 보면은 가계 부동산 담보가 46.1%를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가 이제 기업 부동산 담보, 건설 부동산업 이렇게 구성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 그 은행권의 이제 부동산 관련 대출이 연평균 7.5% 이렇게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에 그 부동산 관련 대출 중에 그런 부문별로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가계 부분인데요. 가계 부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주담대 중심으로 증가를 많이 했고요. 특히 19년, 21년도에 이제 그때 부동산 시장 호황하고 맞물려서 증가를 하다가 22년, 23년에 이제 그때 규제가 강화되면서 비교적 안정세를 이제 보였고요. 그리고 작년에 좀 증가세가 확대되었습니다. 건전성 관련해서 이제 연체율을 보면 아직은 이제 0.38%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직은 낮은 수준이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건전성 부분에서 이렇게 큰 뭐 문제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현재 GDP 대비 그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부분, 그다음에 주담대 비중이 확대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부동산 경기에 연동되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제 기업 부문인데요. 기업 부문의 기업 부동산 담보 대출은 총 820.2조 원입니다. 그래서 19년 말 대비해서 연평균 한 9.1%씩 이렇게 증가를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증가세가 빠르게 이제 진행이 되어 왔고요. 특히 이제 주택담보 뭐 기업 내에서도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있는데 사실은 91.8%가 비주택담보대출, 말하자면 이제 상가, 오피스텔, 사무실, 공장 뭐 이런 그 비주택담보대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비주택담보대출의 건전성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집계를 처음 해봤는데 연체율 같은 경우는 0.38%, 그리고 부실채권 비율이 0.74%, 그리고 커버리지 레이쇼가 109.8%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연체율이나 부실채권 비율이 그렇게 이제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좀 우려되는 부분은 23년부터 이 건전성 지표들이 조금씩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좀 유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커버리지 레이쇼 같은 경우는 그 부실채권 비율이 올라갔지만 또 충당금 적립률이 23년에 비해 가지고 조금 적립 수준이 낮아지다 보니까 부실채권 비율이 많이 좀 하락한 그런 모습입니다. 충당금 적립률이 많이 하락한 모습입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가 좀 그 섹터별로 좀 나눠서 봤는데요. 먼저 이제 담보별로 저희가 한번 내용을 보면 그 담보별로 보면은 공장하고 상가가 전체 한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증가액 자체도 공장이나 상가가 굉장히 그 증가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 연체율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그 토지나 숙박 시설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에는 연체율이 굉장히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공장 같은 경우에는 그 19년도에는 한 0.72%에서 아직은 0.38%지만 22년 이후에 조금씩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유의하실 부분은 상가 대출 같은 경우가 이제 연체 채권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부동산 시장 상황하고 맞물려 가지고 저희가 좀 유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부실채권 비율도 그 연체율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상가대출 부분의 증가율이 크게 이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상가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는 공실률이라든지 임대가격 부분이 크게 하락하고 있지는 않은데 향후에 이제 부동산 경기에 따라 가지고 공실률 상승이나 임대가격 하락이 나타날 경우에 어떤 건전성 부분에서의 악화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차주별로 또 한번 봤는데요. 차주별로 보시면 중소법인하고 개인사업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대기업은 이제 93조 원 정도 수준입니다. 특히 아래 그 그림을 보시면은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 부분이 굉장히 좀 증가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연체율 같은 경우에 중소법인이 0.5%, 개인사업자가 0.3% 이렇게 해서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그 연체율이 그 대기업에 비해서는 높은 편입니다. 다만 이제 절대적인 수준 자체는 뭐 그렇게 높은 건 아닌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요.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22년 이후에 중소법인하고 개인사업자들도 연체율이 좀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가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부실채권 비율도 마찬가지 이제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충당금 적립률도 대기업, 개인사업자, 중소법인 순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향후에 이제 내수 경기 회복이 계속 지연될 때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부분이 결국에 이제 개인 사업자하고 중소법인이 될 텐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전성 지표에 대한 이런 부분을 계속 좀 모니터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이제 또 업종별로도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업종별로는 저희가 그 규모를 보시면 잔액 기준으로 하면은 제조업이 가장 32.1%로 제일 비중이 크고요. 그 다음이 부동산업, 그 다음에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이런 순서입니다. 그래서 증가 규모도 부동산업이 좀 부동산 경기 그 호황에 맞춰가지고 굉장히 많이 늘어났던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 연체율 같은 경우에 건설업이 이제 0.68%, 도소매업이 0.54% 그리고 부동산업이 0.25%인데요. 이 마찬가지로 건설업, 도소매업, 부동산업 같은 경우도 22년 이후에 상승하는 모습을 그렇게 보이고 있어서 향후에 저희가 계속 좀 유의 깊게 봐야 될 업종들, 특히 이제 경기 민감 업종이다 보니까 그런 업종인 것으로 저희가 분석이 됐습니다. 부실채권 비율도 건설업이 이제 제일 높은 것으로 1.27%인데요. 제일 높게 이제 나타났고요. 부동산업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현재는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0.4%니까 높지는 않은 수준인데 지금 코로나 직전 수준을 상회하고 있고 향후에 이제 경기 변동 상황에 따라 가지고 아마도 좀 더 이제 좀 그 악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은행권을 저희가 좀 이렇게 여러 섹터별로 좀 점검을 해봤는데요. 아직까지 그 건전성 지표는 좀 양호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일부 섹터들에 있어가지고는 저희가 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조금 유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중소금융권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금융 쪽은 저희가 이제 은행과는 다르게 아직까지는 세부적인 좀 디테일한 데이터들이 이제 산출하는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좀 간략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소금융은 저희가 저축은행하고 상호금융 그리고 여전사를 기준으로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요. 그 24년 말 현재 부동산 담보 대출이 508조 원입니다. 그래서 19년 이후에 연평균 한 8.0% 수준으로 증가를 했었고요. 총 여신의 한 70%를 부동산 담보 대출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기업 비중이 60%, 가계 비중이 37%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담보 대출과는 별개로 저희가 업종별로 봤을 때 이제 부동산 건설업 대출을 따로 뽑아봤는데요. 184조 원 수준이고 평균 이제 증가율이 23년까지는 평균 증가율이 18.9%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제 24년에는 증가세가 이제 둔화돼서 축소되고 있고요. 그래서 총 여신의 25%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으로 이제 좀 업권별로 보겠습니다. 저축은행인데요.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부동산 담보대출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29조 원 수준입니다. 그 22년까지 이제 연평균 23.9%로 많이 이제 증가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부동산 경기에 따라 가지고 PF 중심으로 그때 많이 취급을 했었는데요. 이후에 23년, 24년 이후로 경기 상황에 맞춰서 또 저희가 부동산 PF 구조조정을 하면서 그 증가세가 둔화되고 또 감소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건설업 대출도 마찬가지로 24.8조 원 수준이고요. 그 리스크 관리 강화에 따라서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상호금융입니다. 상호금융 같은 경우에 중소업권 중에는 이 부동산 담보 대출이 가장 많은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457조 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연평균 한 7.8%씩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여신의 한 87%가 부동산 담보 대출에 편중이 되어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봤을 때는 부동산 건설업 대출이 한 126조, 그래서 19년 이후에 연평균 15%씩 증가를 했는데요. 총 여신 기준으로 하면 한 24%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전사인데요. 여전사 같은 경우에 저희가 부동산 담보 대출은 상위 한 25개사 기준으로 저희가 통계를 좀 뽑을 수밖에 없었는데, 부동산 담보 대출이 한 21.5조 원 수준으로 연평균 한 15%씩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총 대출이 한 20%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건설업 대출은 그 33.3조 원인데, 그 마찬가지로 22년까지 크게 이제 증가를 하다가 그 이후에 이제 축소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총 대출 기준으로는 한 27% 수준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태까지 저희가 이제 익스포저 크기하고 그런 부분들 저희가 좀 봤고요. 저희가 그 중소금융권에 이제 그 동안의 어떤 부동산 관련 대출 부분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걸 좀 보기 위해서 그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 부동산 편중이 이제 높은 그룹, 업계 평균보다 높은 그룹하고 낮은 그룹으로 나눠서 그 그룹별로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부동산 관련 대출 그 비중이 편중이 높은 그룹이 아무래도 경기 악화 시에 충격이 크고 오래 이제 지속되는 걸로 좀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래 이제 그 그래프를 보시면 그 부실채권 비율 같은 경우에 그 그룹 2, 그러니까 그 편중이 높은 그룹의 변동성이 그 편중이 낮은 그룹의 한 2배 수준으로까지 편차가 이렇게 커지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 ROA 같은 경우도 그 ROA 평균 자체가 그룹 2가 굉장히 좀 낮게 나타나고 있고 변동성도 높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이제 부동산 PF가 되게 고위험이고 고수익이지만 특히 이제 경기 악화되면서 굉장히 손실이 커지다 보니까 아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캐피탈사들도 부동산 관련 대출을 좀 많이 취급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편중이 높은 그룹하고 낮은 그룹을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비교를 했을 때 그 편중이 높은 그룹이 경기 변동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해서 안 좋아질 때 부실채권 비율이 더 높게 상승하고, 또 ROA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다 보니까 계속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희가 최근에 이제 사례들인데요. 아마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최근에 저축은행들 중에 적기정 조치를 이제 받는 저축은행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저축은행들을 저희가 좀 분석을 해보니까 대부분의 그 적기정 조치를 받았던 저축은행들이 부동산 건설업 대출 부실이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20년부터 22년의 호황기 때 그 부동산 PF 같은 약간 고수익 고위험의 그 대출 중심으로 외형을 확장하다 보니까 확장을 했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 적기 정치 받은 그 저축은행들이 그 총 여신 대비 비중이 그 업계 평균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23년 이후에 이제 경기가 좀 침체되면서 부실채권 비율도 상승하고 대손 비용이 급증하면서 수익성이 악화되는 그런 패턴을 좀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사점입니다. 뭐 전체적인 평가 내지 시사점인데요. 그 은행권 같은 경우에 아까 저희가 봤듯이 기업 대출 증가율이 뭐 가계 대출 증가율 상회는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대기업 대출이 좀 빠르게 증가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좀 경제 생산성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자금 공급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조금 보완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소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기에 고수익 영업에 이제 치중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이런 조금 어려움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이제 부동산 담보에 이제 의존하는 여신 심사 관행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조금 이제 개선이 돼야 될 그런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경기 수능성 이슈인데요. 아무래도 부동산 관련 대출하고 부동산 가격이 계속적으로 순환되는 이제 구조다 보니까 경기 수능성이 보다도 확대되는 그런 요인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부동산 관련한 어떤 대출 경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과도한 부채 규모를 초래하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부동산 대출 자체가 장기간의 고액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어떤 차주의 상환 부담으로 인한 소비 여력 위축이나 이로 인한 경제 성장의 어떤 장애 요인 이런 부분도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 생산적 부분으로의 자금 공급 부분인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담보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부분에서 담보나 보증 대출이 이제 많이 이제 확대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제 금융의 본연의 어떤 기능 중에 하나가 엄밀한 신용 평가를 통해 가지고 사업성을 상환 능력과 사업성을 평가하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자본 배분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금융의 본연의 기능 중에 하나인데, 이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약화되고 있는 거, 저하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좀 모습들을 저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바로 이제 경제 성장에서 어떤 벤처라든지 혁신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에 연결할 수 있는 어떤 성장 동력들이 저해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대응 방향입니다. 그 부동산 부분 쏠림이 저희가 이제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떤 관행과 여신 심사의 부분도 있고 익스포저 자체를 이렇게 바꾸는 게 단기간에 이제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외국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저희가 좀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국내 부동산 금융 현황에 대한 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오늘도 좀 그 금융권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상세한 좀 미시 데이터를 한번 취합을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합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좀 보완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특히 저희가 리스크를 판단할 때 핵심적인 게 LTV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자금 용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파악이 돼야 어떤 리스크를 판단할 때 조금 보다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은행권하고 TF를 구성해서 어떤 식으로 할지를 논의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은행권 자체의 어떤 관리 계획을 마련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동산 부문에 대한 쏠림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이제 금융권 자율적인 어떤 관리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연초에 이제 경영 계획 세우실 때 어떤 부동산 금융의 어떤 비중 축소를 위한 자체적인 계획, 혹은 또 이제 내부 자본을 연초에 아마 배분하고 하실 때 이런 업종별 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내부 자본의 한도를 갖다가 뭐 설정하는 그런 부분도 좀 한번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좀 고위험 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하는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종별 지금도 있는 업종별 대출 한도를 조정하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그 비은행 쪽에서 많이 하는 그 공동대출 부분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강화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과제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국에 이제 그 건전성 규제라는 게 어떤 규제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재설계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그래서 이제 부동산 쏠림을 완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유도할지 하는 부분인데요. 뭐 예를 들면 저희 금감원에서 이렇게 은행들 대상으로 하는 리스크 관리 실태 평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저희가 부동산이나 이런 그 대출 부분을 평가할 때 부동산 편중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평가를 강화하는 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생산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자금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이제 규제를 재설계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뭐 부동산 부분 쏠림 부분이 아무래도 저희가 오늘 다 보셨지만 이제 전 금융권에 걸쳐 가지고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보니까 이게 쉽게 단기간에 이제 해결되기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저희 감독원도 앞으로 계속 이런 부동산 쏠림 현상 완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감독 그 노력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발표 준비해 주신 김형원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국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1세션 두 번째 발표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이번 발표는 최용훈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국장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 금융시장국장 최용훈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자료는 내용은 부동산 신용 집중의 구조적인 원인과 문제점입니다. 먼저 이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신 내외빈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부동산 금융 집중에 대한 공감대, 우려,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오늘 발표는 부동산 신용의 현황, 그리고 이게 신용이 집중되었을 때의 문제점, 그리고 집중이 된 그 구조적인 원인은 무엇이며 향후 정책 방향은 어떤 방향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의 핵심적인 사항을 먼저 한번 좀 짚어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으로 발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 신용인가? 그동안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정부 당국의 거시건전성 정책적 노력의 영향으로 3년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계와 기업을 통틀어서 부동산 부문으로 자금이 얼마나, 신용이 얼마나 공급되는지 그 현황을 점검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부동산 자금 공급을 하시는 그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공급 구조에 있어서 질적인 개선을 어떤 식으로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닿을 수 있어서 지금 현 상황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부문의 신용 집중은 도대체 왜 무엇이 문제인가? 그 문제의 이유는 일단 한정된 금융 자원이 생산성이 낮은 부동산 관련 부문에 집중된다라는 점에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지고 민간 신용의 성장 기여도, 우리 경제에 대한 성장 기여도가 약화됩니다. 아울러 금융안정 리스크가 축적이 되거나 금융산업 자체의 경쟁력도 약화된다라는 점은 주지하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왜 부동산 부분에 신용이 집중이 되고 있느냐? 이것은 일단 수요 측면에서 보자면 가계와 기업의 지속적인 부동산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 보자면 금융기관의 이자 수익 중심의 영업 구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점, 그리고 규제 측면에서 보자면 부동산 대출의 낮은 자본 부담 등 인센티브 체계가 있는 점, 이런 세 가지 요소들이 다 맞물린 결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인가?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신용의 증가세를 적정 수준 이내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자본 규제를 보완하고 생산적인 대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주택금융 등 신용 공급 체계 전반의 개선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신용의 현황입니다. 부동산 신용은 저희가 새롭게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금융기관이 부동산 부문에 공급한 신용액입니다. 그래서 가계 부동산 대출과 부동산업, 건설업의 대한 기업 대출, PF 대출을 포함한 기업 대출의 합계로 산정했습니다. 일반 기업의 부동산 담보 대출은 이 담보로 활용한 조달한 자금이 생산적인 부분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고려해서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동 기준에 따라 볼 때 금융기관의 부동산 부문 신용 공급 규모는 작년 말 현재 1932.5조 원입니다. 이는 전체 민간 신용 공급의 49.7%를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2014년 이후 11년간 부동산 신용은 연평균 100조 원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율로 따져보면은 연평균 8.1%에 달하는 빠른 증가 속도입니다. 가운데 그래프에 보시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가계부채 비율은 그동안 증가하던 증가세가 이제 감소로 돌아섰습니다. 반면에 부동산 관련 기업 부채 비율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이 GDP 대비 기업 부동산 신용 비율이 뭐 10%대에 불과한 데 비해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20%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라, 그리고 그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라는 점에서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행의 오른쪽 그래프에 보시면은 은행이 뭐 비은행보다는 공급 규모가 더 커서 50-60% 정도 수준이고요. 특히 비은행은 최근에 18년 이후 뭐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기업 부문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이 주목할 만한 특징입니다. 그러면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문제입니다. 금융자원이 생산성이 낮은 부동산 부문으로 집중이 되면 중장기 성장 동력 확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BIS가 59개국을 대상으로 조사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민간 신용과 성장 사이에는 역U자형 관계가 확인이 됩니다. 이는 민간 신용이 특정 임계 수준을 상회하면 생산적인 부분에 대한 금융의 선별적 지원 기능이 저하되고, 이에 따라 금융이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들보다 부정적인 효과, 비효율적 자본 배분 등의 부정적인 효과가 더 커짐을 의미하겠습니다. 또 부동산 건설업 오른쪽 그래프에 보시면 부동산 건설업 대출에 대한 대출 비중이 높아질수록 총 요소 생산성은 둔화되는 이런 음의 상관관계가 뚜렷이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부동산 신용 집중이 자본의 생산성 저하나 소비 위축 등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가운데 그래프를 보시면 업종별 대출 집중도입니다. 이것은 GDP 기준으로 업종별 생산 비중 대비 그 업종의 대출 비중을 산출한 것인데요. 부동산 그래프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시피 부동산업의 대출 집중도가 타 업종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위인 숙박업, 음식업에 비해서 2배 이상의 집중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자본 생산성하고 같이 한번 그려본 그래프인데요. 부동산업은 자본 대출 집중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자본 생산성은 여타 업종에 비해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자본의 생산성이 낮은 부동산 부문에 대출이 집중이 됨에 따라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저하가 됩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이다시피 부동산 부문에 금융자원이 집중되면 제조업 등의 부가가치가 높은 부문에 대한 신용 공급이 둔화가 됩니다. 이에 따라 전체적으로 우리 자본 전체, 금융 전체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더 떨어진다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민간 신용하고 경제성장 관계를 실증 분석해 보았습니다. 부동산 중심의 신용 확대가 지속될수록 민간 신용의 성장 기여도가 낮아지는 역U자형 관계가 국내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임계치가 150%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인데 비해서 현재의 민간 신용의 비중은 200%를 상회하는 수준이어서 이미 임계치를 초과한 수준이다라고 분석이 됩니다. 즉 이것은 현재의 어떤 금융의 배분에 있어서, 금융 자원의 배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 비효율적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 비효율이 쌓이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부동산 신용의 비중이 상승함에 따라 민간 신용의 경제 성장 기여도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금융 안정 측면에서의 리스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부동산의 사례에서도 뭐 잘 확인이 됩니다만은 부동산 신용이 과도할 경우에 대내외 충격 발생 시 급격한 디레버리징이 발생하면서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 민감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 경매도 빠르게 늘어나고 매각가율, 가격 하락 폭도 큽니다. 그동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비은행의 부동산 관련 기업 대출이 많이 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향후 이 부분이 금융 리스크가 만약에 확산이 된다면 취약한 고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금융산업 자체의 경쟁력 약화 문제도 있겠습니다. 금융기관이 부동산 신용의 지속적인 확대에 안주해서 영업 다변화나 혁신 노력을 소홀히 할 경우 금융산업 자체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가 있겠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의 자산 포트폴리오는 부동산 대출 위주로 대출 70% 내외 수준의 대출 채권 위주로 형성이 돼 있고 대부분 40% 이상의 부동산 담보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중소기업들은 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이 지속되어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신용이 왜 집중이 되고 있는지 그 구조적인 원인을 수요, 가계와 기업의 수요 측면, 은행, 비은행, 정책금융 차원에서의 공급 측면, 그리고 규제 측면에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가계는 부동산 자산 형성에 집중된 운용 형태를 계속 견지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주거 환경이라든지 교육, 자녀 양육 이런 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나라 가계의 주거 안정성에 대한 욕구가 높습니다. 게다가 금융 투자에 대한 부동산 투자에 대안이 될 수 있는 금융 투자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좀 열위하다고 보입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자본이득이나 노후 임대 소득을 확보하기 위한 그 목적의 투자에 대해서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OECD 평균, 우리나라 가계의 부동산 비중은 OECD 평균을 훨씬 상회하고 있고 미국 금융 투자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미국과 비교할 때 우리는 오히려 고소득 가구일수록 부동산 자산에 대한 편중도가 크다라는 점이 특이할 사항이겠습니다. 그리고 장기간에 이어진 주택 가격 상승 사이클을 경험하면서 가계가 기대하는 투자 수익률이 상당히 상승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대 수익률 상승, 높은 투자 수익률을 기대를 바탕으로 레버리지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아래 왼쪽 그래프에 보시면은 주요 자산의 가격 수준입니다. 여타 예금이나 주식 투자에 비해서 수도권 주택 투자 시 수익률이 월등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불패 신화가 이미 형성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가운데 그래프에 보시면 주택 시가총액이 2012년 이후 123% 증가하였습니다. 반면에 가계 소득은 56%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 차액의 부분은 가계가 대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주택을 구입한 것이 아닐까, 상당 부분 레버리지 투자를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전세 시장에 대해서 만성적인 수요 우위의 시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주 근접이라든지 교육, 문화 혜택 여러 가지 주택 시장의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만성적인 수요 우위가 있어서 가계의 전세 자금 수요가 꾸준히 늘어온 점도 수요 측면에서 부동산 신용 집중을 올린 이유가 되겠습니다. 기업은 부동산 경기 호황에서 부동산 업종의 높은 수익성을 기대하고 사업 채수를 크게 늘렸고 이는 자금 수요 확대로 이어졌습니다. 아래 왼쪽의 그래프를 보시면 12, 13년까지는 제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부동산업을 상회하였는데 그 이후로 역전이 되면서 부동산업의 수익률이 상당히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중에 부동산 사업 채수가 83%가량 늘어났다라는 점을 알 수 있고요.
기업 특히 부동산업은 초기 투자 자금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업종 특성상 대규모 대출 수요가 상존합니다. 지금 저기 아래 왼쪽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부동산업의 부채 비율은 여타 업종의 2배 이상을 2배를 상회하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은행은 수익 구조에서 이자 부문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국내 은행의 이자 이익 비중은 미국의 73%에 비해서 89% 정도에 달하고 있어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은행들은 비중이 높은 이자 부문에 영업 역량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부동산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주택 관련 대출의 자산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최적의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맞추어서 내부 평가 시스템이라든지 금융기관 내부의 점검 시스템도 이쪽으로 다 맞춰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은행은 특히 상호금융 부문의 증가세가 뚜렷했습니다. 2017년 이후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서 상호금융 부문은 부동산 관련 기업 대출 익스포저를 빠르게 확대한 것이 그래프로 극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책금융의 입장에서도 주택 정책 차원에서 정책금융 공급을 지속했습니다. 즉 다른 정책적인 목적에 따라서 다소 완화적인 대출 요건을 적용을 했고요. 이것은 일부 정책 대출이 낮은 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DSR 적용해서 예외도 적용을 받고 하면서 부동산 투자에 대한 기대를 일부 자극한 측면이 있습니다. 규제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BIS 자본 규제에 따르면 부동산 담보대출의 자본 부담은 여타 대출에 비해서 낮습니다. 5대 은행의 평균 위험 가중치를 보면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에 28% 정도 수준으로 일반 기업 대출의 5분의 3 수준 정도입니다. 그래서 규제가 부동산 신용 집중을 구조적으로 돕고 있다라는 평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게다가 이 부동산 담보 대출이 바젤 2, 바젤 3가 적용이 되면서 점차 아래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가운데 그래프에 보시면은 담보 대출이 늘어나면서 신용 대출은 감소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가운데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중소기업의 신용 대출의 감소가 뚜렷이 보입니다. 다시 말해보자면 기술력이 있거나 향후 어떤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이라 할지라도 만약 적정 담보가 없는 기업이라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었겠다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와 같은 문제 인식에 따라서 향후 정책은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부동산 신용의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생산적인 부분에 대해서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기별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DSR이나 현행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을 잘 보완하면서 부동산 신용 증가를 적정 수준 이내로 관리해야 될 것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자본 규제를 개선해서 금융기관의 부동산 대출 취급 요인을 억제하고 생산적인 기업 대출 취급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조치를 병행해야 되겠습니다. 나아가 금융 본연의 자금 중개 기능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주택금융이나 정책금융 등을 포괄하는 신용공급 체계 전반의 개선을 도모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네, 보다 구체적인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다음 세션에서 금융연구원에서 잘 발표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종합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겠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최용훈 한국은행 금융시작국 국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두 개의 발표 만나보셨는데요. 이어서 1세션 토론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세션 부동산 신용집중 현상과 원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 먼저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토론에는 앞서 발표해 주신 두 분과 함께 김영일 나이스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님, 박인선 신한은행 기업여진심사부 본부장님께서 참여해 주시겠고, 좌장은 한국금융연구원 이병윤 선임연구위원께서 맡아주실 예정입니다. 토론 참석자분들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금융연구원 이병윤입니다. 오늘 이 세미나 굉장히 중요한 세미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잘 아시겠지만 많은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려 들어가는 바람에 그 금융 시스템 리스크가 커지고 또 이 비생산적인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쏠려 들어가니까 이제 뭔가 이게 경제 성장에도 안 좋고요. 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사실은 제가 알기에 이런 걸 직접적으로 다루면서 개선 방안을 좀 알아보는 그런 세미나가 잘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세미나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오늘 그 금융감독원에서 또 그 한국은행에서 국장님들께서 나오셔가지고 부동산으로 자금이 얼마나 쏠려가고 있는지, 또 그에 따른 리스크가 어떻게 되는지, 도대체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이 쏠려가는지,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 원인은 뭔지, 그 수요 공급 또 규제 측면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익한 발표를 잘 들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두 분의 이 전문가 분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그 나이스 평가 정보의 김영일 리서치 센터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다음에는 신한은행의 박인선 기업여신심사부 본부장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토론 사회를 보게 되는데, 저에게 주어진 미션이 다른 사회들도 대부분 그렇습니다만은 이 토론 시간을 좀 엄수해달라,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3시 20분까지 토론을 마치게 돼 있고요. 지금 한 25분쯤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두 분께서 한 8분, 9분 정도 말씀을 해주시면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게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세미나이다 보니까 이 세미나가 지금 온라인으로도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시청하고 계시고 지금 오프라인에도 많이 와 계시는데, 이게 지금 아마 제가 알기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실시간으로 질문을 올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올려주시면은 그 질문이 이제 제 앞에 있는 이 노트북에 올라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토론하시는 동안 이 질문들을 좀 보면서 의미 있는 질문을 이제 몇 개 제가 선정을 해서 토론이 이제 끝나시면은 그 질문들을 제가 이제 좀 몇 개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제 발표자분들께서 이 토론 내용하고 제가 말씀드린 이 온라인에서 올라온 질문들을 종합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토론은 제가 먼저 소개해드린 김영일 센터장님부터 한 8분 정도씩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나이스 평가 정보 리서치 센터장 김영일입니다. 저는 이제 차주 유형별로 가계와 이제 개인 사업자 그리고 법인 사업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그 부동산 신용 집중 현상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계 대출인데요. 앞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체 통계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가계 대출 전체 규모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이 한 절반 정도 차지하는 것 같고요. 이제 전세자금 대출 한 10%, 그래서 주담이랑 전세자금 대출로 이제 합하면 전체 한 60% 정도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부동산 담보 대출 등이 있기는 하나 상당히 이제 높은 비중이
주택 관련 대출을 이제 형성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편 그림에서 이제 보시면은 가계 대출은 최근에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이제 증가세 확대를 이제 주도했던 것을 상품별로 나눠 보면 주택담보대출이 증가세 확대를 거의 주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심지어는 팬데믹 기간 중에 그 수준보다도 훨씬 더 이제 높은 증가세를 이제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요걸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가계대출 증가율은 대략 한 2% 정도, 2%에 이제 가까운 수준으로 경상성장률보다는 이제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로 한정해서 생각하면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율은 경상성장률, 경상 GDP 성장률을 이제 상회하는 이제 수준에 이제 이미 도달해 있고, 은행에서 서울 거주 차주들한테 이제 나간 이제 대출의 이제 증가율, 주담대 증가율로 한정하게 되면 증가세는 거의 10%에 이제 육박하고 있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수도권 이제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의 이제 증가율은 경상성장률을 이제 크게 웃돌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하지만 신용위험은 이제 상당히 이제 낮은 이제 그런 편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개인사업자 대출도 마찬가지로 건설 부동산업이 전체의 한 30% 정도, 대략 한 3분의 1 정도를 이제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 부동산업 종사 차주의 이제 연체 금액 비율을 보면 연체 금액 비율은 그 23년에 이제 고금리 환경이 지속이 되면서 연체 금액 비율은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었는데, 이러한 이제 상승세도 지역 간의 수도권과 이제 비수도권 간에 이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오른편 그림에서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비해서 연체금 비율의 상승폭이 훨씬 더 컸던 것을 알 수가 있고, 왼편 그림에서 이제 보시면은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부동산 경기 부진이 상당히 이제 심각하다 보니까 수도권과 이제 비교했을 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비수도권과 이제 수도권 간에 있어서의 어떤 차별점, 차이점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법인기업 대출인데요. 법인기업 대출은 이제 1,500에서 1,600조 원 정도 비금융 기업으로 한정했을 때 되는데, 그 정도 규모가 되는데, 이제 건설업과 부동산업을 합치게 되면 대략 한 전체의 한 3분의 1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인 기업 대출, 기업에 이제 나가는 대출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가 건설 부동산업 쪽으로 이제 나가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부동산을 담보로 나가는 대출이 있기 때문에 뭐 그것까지 더하면은 뭐 훨씬 더 큰 규모일 것 같기는 하지만, 아무튼 이제 건설 부동산 쪽으로 이제 나가는 대출이 상당히 많고, 그 팬데믹 기간 중에 이제 기업 대출 증가율은 상당히 이제 높은 수준을 기록했었는데요. 한때 이제 15%에 육박하는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금리가 이제 고금리 기조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기업 대출 증가율은 이제 축소가 되었고, 이 과정에서 건설 부동산업으로 나가는 이제 신용의 증가세도 상당히 큰 폭으로 이제 줄어들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 대출, 법인 기업 대출과 관련해서 연체금의 비율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이제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업종별로 보게 되면 이제 건설 부동산업이 단연 이런 이제 증가세를 이제 주도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또 지역별로 이제 구분해서 기업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이제 뭐 비수도권에 있느냐 아니면 수도권에 있느냐로 보게 되면,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건설 부동산업 차주의 연체금 비율이 이제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것을 또 그 기업이 이제 주거용 쪽에 건물 쪽에 이제 가까운지 아니면 이제 비주거용 건물 쪽에 이제 좀 종사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구분해 보게 되면, 비수도권 내에서도 이제 비주거용 쪽 건물에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에서 연체금 비율이 상당히 빠르게 이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왼편의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상업용 이제 부동산의 거래가 좀 침체가 돼 있고, 비수도권의 이제 미분양 주택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러한 부동산 경기 부진의 영향이 실제 건설 부동산업 내 이제 연체금의 비율의 상승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의 이제 증가율인데요. 왼편 그림에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일종의 이제 순환 변동을 보이는데, 이러한 이제 주택담보대출 증가율 의 추이는 주택 가격의
정가율의 이제 추이와 대체로 이제 유사한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이제 좀 살펴봤는데요. 최근 한 1년 반 사이에 아파트 가격은 이제 상승세를 보여왔는데 23년 이제 6월부터 최근 시점까지 그 이제 주택 가격의 증가율과 그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이제 차주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율 간의 이제 관계를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아파트에 대해서도 아파트 가격과 이제 주담대 증가율 간의 관계를 그려봤고 서울 25개구 내에서도 이제 아파트 가격과 주담대 증가율 간의 이제 관계를 그려봤는데요. 보시다시피 그 아파트 가격의 상승률이 높았던 상위 30% 지역에 거주하는 차주들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하위 30%에 이제 거주하는 차주들의 주담대 증가율보다 훨씬 한 2배 이상 이제 높은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동산 자산의 이제 수익률이 높은 지역일수록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차주들의 주담대 증가율은 이제 높은 경향을 보였다. 다시 말해서 자본 이익을 이제 추구하는 이제 과정에서 주담대의 증가세도 이제 상당히 큰 폭으로 이제 증가했었던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에 대한 신용 집중과 한계기업 비중 간의 이제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계기업 비중을 본 이유는 한계기업은 일종의 이제 생산성이 낮은 기업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선행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이제 선행연구에서는 3년 연속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인 기업, 다시 말해서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최소 이제 3년 이상 이제 지속이 되는 기업들을 한계 기업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생산성이 상당히 이제 낮은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러한 이제 한계 기업의 비중이 이제 증가하는 것은 결국은 자원 배분의 어떤 그 비효율성을 이제 얘기하는 거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업종에 대한 어떤 신용의 어떤 집중이 이런 한계 기업 비중과 어떠한 이제 관련성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른편 그림에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한계 기업은 2000년 이후로 이제 지속적인 그 규모는 이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비중으로 따지자면 기업 중에서 한계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자면은 뭐 이제 증가와 감소의 이제 순환 변동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순환 변동을 업종별로 이제 살펴보게 되면 한계 기업 비중의 순환 변동을 주도하는 것은 부동산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업 내에서 한계 기업 비중의 세부 업종별 구성을 보면 부동산 개발 공급업이 이러한 이제 한계 기업 비중의 순환 변동을 거의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이후로부터 이제 한계 기업 비중이 상당히 이제 계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증가세의 이제 요인을 몇 가지 요인으로 이제 구분해 보게 되면 차입 비용이 이제 증가하는 가운데 자산의 이제 수익률이 이제 감소했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주요했던 것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두 개의 포인트만 지적하고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는 주택 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익 추구가 이제 주요했던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신용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신용시장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대응뿐만이 아니라 이제 부동산 자산 시장의 안정이 함께 이제 병행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자산 시장과 신용 시장이 함께 이제 그 정책적인 어떤 대응의 영역으로 이제 종합적인 어떤 방안들이 이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국내 한계 기업 비중의 순환 변동은 건설 부동산업에 의해서 상당 부분 이제 주도가 되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는 이제 기업 신용의 과도한 부동산 집중은 한계 기업 비중 증가와 같은 비효율적 자원 배분의 심화로 이어져서 결국에는 이제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킬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시간을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말씀 토론 굉장히 많은 내용을 토론해 주셨고요. 뭐 비수도권 중심의 건설 부동산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든지, 또 비싼 동네가 주로 이제 주담대 증가율이 높았다는 거, 또 한계 기업 비중 변동은 주로 이제 건설 부동산업에 주도됐다는 이런 것들이 좀 토론하신 거에 인상 남았던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는 신한은행 기업 여신 심사부의 박인선 본부장님께 한 8분 정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한은행 기업여신센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인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처음에는 그 유선으로만 받았다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들 정책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다들 말씀을 하시는데 저만 유일하게 순수 민간인으로 이렇게 참석하게 돼서 굉장히 어떤 내용을 말해야 될지 굉장히 좀 당황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 가장 현장에서 그냥 직접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느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은행도 이제 부동산 관련 업종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관리를 계속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07년부터는 이제 부동산 관련 쪽을 저희가 중점 관리 업종으로 선정을 해서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사실 은행 다니는 기간 중에 부동산 관련 쪽은 좀 늘 유의 업종, 중점 관리 업종 해서 그 마치 좀 그 확대하기에는 어려운 업종이라고 이제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왔던 게 사실 현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러한 전체 문제에 은행도 자유롭지는 않은데요. 저는 이제 어떤 현상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부동산 쏠림 현상에 대한 어떤 개선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발표 자료하고 제가 이제 사전에 다른 저희 시중은행들의 어떤 지표를 비교를 해보면은 대부분의 경우 그 다른 은행들이 다 비슷한 그 수치와 비중, 포트폴리오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은행들이 그 독자적인 영업 활동을 각자 다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비슷한 현상을 보인다고 하는 거는 비록 이게 이 현상이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뭐 최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현재 경제 상황에서는 뭐 균형점에 지금 들어와 있어서 계속 변동 없이 이 포트폴리오가 유지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럼 이 균형점을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든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옮겨야 된다는 게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여기에는 당연히 1차적으로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된 이런 포트폴리오를 갖다 개선해야 하는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요. 이렇게 이 부동산에 집중된 균형점을 신성장이나 아니면 유망성장 쪽으로 좀 이동을 좀 하기 위해서는 인위적으로라도 어떤 정책적인 유인 뭐 이런 게 좀 적극적으로 좀 시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이제 은행의 인센티브만이라는 이제 규제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일단 저는 은행에서 왔기 때문에 그 인센티브를 좀 건의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의 방식으로는 아마 저도 아까 다음 세션 자료를 보니까 살짝 이제 비슷한 언급이 있는데요. 현재 은행은 지금 위험자본량이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 성장을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재원은 이제 총량은 이제 그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보면은 이런 제한된 재원을 신성장, 유망성장 쪽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에 가장 좋은 효과가 뭐가 있을까 할 때 현재 가장 저희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위험 가중치입니다. 그래서 좀 그 아까 말한 신성장이나 유망성장 분야에 대한 그 현재 위험 가중치는 현재 업종에 대해서는 구별이 없는데요. 그거를 좀 업종에 대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끌고 갈 부분에 대해서는 이 RW 위험 가중치를 좀 낮춰주는 부분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그럼 위험 가중치를 낮췄다고 해서 그 산업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그 어떤 리스크가 있는데 그냥 은행들이 가겠느냐? 그것도 굉장히 그러니까 가고는 쉽지만 현실적인 그 판단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산업 리스크를 어떤 보증기관의 보증 지원을 통해서 일부 커버해 준다면은 시중은행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또 정부기관의 보증에 땅 짚고 헤엄치기 하는 거에 이제 또 방점을 둔다고 하실 텐데 사실 작년에도 24년도에도 그 중소조선소 RG 발급을 저희가 협약으로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수보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보증을 확대하고 저희가 은행에서 그 수혜를 받아서 저희도 취급을 했지만 딱 그것만 하고 끝난 게 아니고요. 저희 뭐 실제 사례로도 RG 발급을 했으니까 당연히 선수금 잘 들어오고 잘 굴러가는 형국이 됐으니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원자재 구매하는 쪽으로 해서 그 RG 취급 금액의 한 2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은 저희 쪽에서도 추가 신용으로 운전자금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좀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준다면은 지금 이렇게 부동산에 쏠려 있는 자금이 좀 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겠다 싶고요. 최근에 저희 뭐 현장에서 느끼는 걸로는 현재 2차 전지 소재 분야 부분이 어떤 그런 쪽에 굉장히 그 절실한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보증을 그렇다고 무한대로 확대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 부동산과 관련된 우리 건축 준공 보증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보증 재원을 부동산 쪽에 더 이렇게 편중되게 하는 그런 과목일 것 같은데요. 뭐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어떤 그런 부동산과 관련된 보증 재원을 그런 산업 유망 산업 쪽으로 지원을 해준다면은 그 은행들이 어떤 자발적으로 이제 자연적으로 유도가 되는 그런 현상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부동산에 집중된 그 포트폴리오가 자연적으로 좀 감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이 굉장히 그 실무 베이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 특히 이제 자금이 우리가 부동산 비생산적인 부동산 시장으로 너무 쏠리니까 좀 생산적인 부분으로 좀 이동을 시키려면은 결국은 은행들을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생산적인 신성장 산업을 지원할 때 BIS 비율 계산할 때 그 위험 가중치 좀 낮춰주는 게 어떠냐는 중요한 건의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 두 분 토론을 다 들었고요. 제가 두 분 토론하시는 동안에 여기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질문을 몇 개 봤는데 저희가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질문을 하나만 뽑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 질문 내용을 봤을 때 그 한국은행 죄송합니다. 네, 한국은행의 최용우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대신 이제 그 요 토론 내용에 대해서 이제 발표자 답변은 발표 순서대로 그 김영원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님께서 먼저 좀 한 3분 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한국은행 최용우 국장님께서 요 토론 내용하고 또 제가 말씀드린 요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 공급을 유도하려면은 뭔가 인센티브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자금 공급 인센티브로 가능한 어떤 구체적 방안이 뭐가 있을 수 있을지 그거 하나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면 먼저 김영원 국장님 혹시 말씀하실 거 있으면 3분 이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말씀 첫 번째 이제 토론자께서 말씀 주신 것 중에 그 주택 가격 상승하고 이제 그 주담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분석하신 내용들 잘 봤고요. 여기 그 부분이 어느 쪽에 이제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는 부분이 계속적인 이제 논쟁의 지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주택 가격 상승 때문에 주담대가 느는 거냐, 주담대가 늘어서 주택 가격이 상승되는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인과관계 부분은 계속 또 논란이 아마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동산 자산 시장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뭐 관련 정부의 관계 부처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제 부동산 관련된 정책들을 고민하고 또 이제 그런 식으로 안정화 정책들을 이제 내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토론자께서 말씀 주신 내용 중에 저도 이제 제가 알기로도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을 은행 실무적으로는 계속 이제 유의업종이나 한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특정 시점에는 이렇게 이제 늘어나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 주신 그 개선 방안 중에 은행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관리 부분은 아마 은행이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은 아까 저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부 자본 배분할 때 어떤 업종별로 차별화한다든지 하는 방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위험 통제가 가능할 걸로 좀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센티브 부분 말씀을 주셨는데 그 위험 가중치 부분 이제 말씀을 주셔서 그 지금 현재는 이제 표준 방법 같은 경우에 업종별 구분 없이 이제 기업 전체에 대해서 아마 적용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 아마 대부분 이제 내부 등급법을 은행들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내부 등급 사용 은행들은 어차피 신용평가 모형의 그 업종에 대한 위험 부분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아마 위험을 평가를 하게 되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또 업종에서의 위험이 아마 반영되는 방식으로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표준 방법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좀 업종 구분이라는 거 없이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조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말씀하신 이제 보증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뭐 보증 기간 이렇게 담당은 아닌데 좀 아마 합리적인 건의로 보이고 그런 부분들이 아마 좀 더 인센티브 체계를 이렇게 부동산에서 좀 생산적인 부분으로 돌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한은혜 최용 국장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 관련해서는 김 국장님이 뭐 이렇게 자세하게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당장 여기서 어떤 뭐랄까 규제 비율의 어떤 조정이라든지 개선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이 더 큰 틀에서 저는 한번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인센티브는 포지티브한 인센티브가 있을 수도 있고 네거티브한 인센티브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비율 조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 네거티브하게 조정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는 어떤 그 생산적인 대출에 대해서 그 위험과 수익을 같이 평가해서 금융기관에서 내부 평가나 어떤 관리에 있어서 포지티브하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세션에서 아마 조금 더 자세한 얘기들이 좀 나올 것으로 뭐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앞부분에 토론해 주신 내용 중에 이영일 센터장님 말씀해 주신 부분 한계기업 의 문제 그리고 자산 시장하고 신용 시장을 전체적으로 함께 봐서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뭐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크게 공감이 됩니다. 결국 이거 말씀하신 부분은 금융업의 본질하고도 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금융기관이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 공급의 대상인 기업과 함께 성장하거나 발전해 나가고 또는 성장이 잘 안 될 경우에 같이 함께 어려움을 나누는 이런 게 금융업의 본질일 텐데요. 그런 차원에서 부동산업의 특징, 한계기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 특별히 좀 유의해서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동산 아까 설명에서도 제 발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부동산업 자체가 초기 자본 투입이 많은 특성이 있고 일단 자본이 투입되고 나면 그 자본의 속성상 어떤 계속 기업의 속성상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 관성을 이어가려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살펴서 신용 집중이 과도해지지 않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자리에 다 모이시고 같이 공감하는 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1세션에서 중요하고 유익한 발표도 잘 들었고 오늘 토론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 그러면 이것으로 1세션 발표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1세션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잠시 10분 동안 브레이크 타임 가진 후에 2세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장 나가실 때는요. 앞서 나눠드린 이름표 꼭 패용하시고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분 후 3시 30분부터 2세션 시작하겠습니다.